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 가을 이사철을 맞았습니다. 매매가 상승 속도는 다소 꺾였는데 이 전셋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려했던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전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김민만 부동산연구소 김민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9억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 9억까지 넘었구나. 종부세 기준마저 넘어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매매가가 10억을 넘어섰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셋값 자체도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8월에 평균 5억 원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 그리고 전세 대란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미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세 대란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의 전세값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의 전세값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일 이후에 65주째 이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1년 한 3개월 정도인데요. 상승률이 여전히 1년 3개월 이상 상승률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0.08% 전주에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0.21%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장 큰 어떤 전세 대란 혹은 전세 시장의 현재의 문제점은 전세 물량 자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7월 달에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들에 대한 수요자는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공공분양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선권을 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이제 거주자 우선이라는 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3기 신도시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우선 가서 전세로 이제 2년 가까운 시간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세 시장에 상당히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매물이 좀 감소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물량 자체가 좀 줄었다는 물량 자체가 거죠? 이제 줄어들었는데 물량이 줄어든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7% 정도의 전세 매물이 감소했거든요. 물론 일부는 저기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이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죠. 어쨌든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대기 수요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기다려서 이제 주택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매물이 감소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행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한 20만 건에서 30만 건 정도의 전월세 수요가 생긴다라고 보면 이제 7월 이후부터 이제 지금 한 6개월까지는 한 40만에서 50만 건의 전세 수요가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의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에서 4년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전세가 좀 안정적으로 이게 가고자 하는 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신규로 들어오거나 이제 집주인이 나는 이제 이 집을 팔고 아니면 내가 자가 거주를 할 거니까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수요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풍기 현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지금 현상도 문제긴 한데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잖아요. 앞으로의 전세가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0을 초과하면 이제 상승할 비율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143, 광주가 제일 낮았다고 하는데 광주가 107.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을 밑도는 곳은 없다. 그 얘기는 이제 전세 가격이 더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은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집을 찾기 어려운 전세 물량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매매에서 전세로 좀 이동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매매를 보면 뭐 거래량도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호가가 강세고 가격 그 몇 개 안 되는 매물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폭도 둔화가 되고 물론 뭐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가지고 조정이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예.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됐든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전세거든요. 매매와 전세는 약간 상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보면 매매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수요가 전세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부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사실 다주택자들이 지금 취득세가 3주택 이상이면 12%가 나오는데 네. 전세 끼고 이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물은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또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또 나와서 수요는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수급 불일치가 생기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냐 그러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게 통계를 보면 그렇게 저는 통계보다 체감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우리가 소급 적용을 했잖아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을 하니까 기존에 소급된 사람들은 그냥 눌러 앉아서 하니까 이게 통계에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가격 체감 상승폭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전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보여지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냐 그러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 보면 전세가 언제 안정이 됐느냐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신도시 물량이 나오거나 최근에는 송파 헬리오시티 9,500세대 정도 물량이 나왔을 때 6개월, 1년 정도 전세가 안정이 됐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전세가 안정되지는 않고 전세는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그 속도가 체감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이고 몇 달 있으면 뭐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정되는 근거는 잘 찾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괴롭히는 문제는 전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말씀하신 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세값이 언제쯤 안정이 돼서 내가 원하는 집을 전세라도 좀 구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실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이 늘었을 때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됐다. 그 얘기는 혹시 그러면 3기 신도시처럼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쯤에는 좀 전세값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는 당연히 저는 안정이 되리라고 봐요. 그 시기, 그게 물론 계속은 아닐 것이고 예. 물량이 나오나 1년에서 2년 정도는 안정이 되는데 3기 신도시 물량이 언제 나오냐라고 하면 사전 청약은 내년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까지 연결이 되려면 빨라야 5년 정도 시간 그렇죠. 걸리거든요. 본 그래서 청약까지 저는 시간이 적어도 매매 시장은 이제 상당히 안정을 찾고 당분간 안정이 지속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전세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나가긴 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뭐 본인의 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이에요. 몇 개월 후면은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김희만 소장님 말씀과는 좀 다른 지금 몇 년을 앞에 두고 계신데 몇 개월 후라는 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몇 개월 후를 말씀하시면서 근거를 제시해 주셨다면 그렇죠. 우리가 납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시장의 수요자인데 네네. 아 그래서 안정이 되는구나. 우리가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냥 몇 달 기다리면 안정이 된다는데 왜? 왜 안정이 되는 거야? 저도 공감이 안 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도 공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유 설명 없이 몇 달 지나면 안정이 될 거야. 우리 2017년도 파리 대책 발표될 때도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기다려.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어. 안정될 거야라고 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안정이 안 됐단 네, 말이에요. 네. 전세도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만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되는데 몇 달이라는 시간을 못 박아버리게 되면 몇 달이 이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1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11개월 후에 안정이 되냐 그러면 아마 사전 청약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전 청약은 사전 청약이잖아요. 이게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기 수요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아, 집을 살려는 분들이 아, 나 전세 살면서 기다릴래라고 하지만 전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거든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저는 좀 근거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모르는 다른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그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 몇 개월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 몇 개월이 지금 숫자는 정확히 없지만 예, 예. 왜 가까운 미래 안에 간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인데 또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시장의 안정은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물량이 충분히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뭐 사전 청약도 염두에 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분은 현장에 대한 현실 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감이 동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그동안 또 많이 해오셨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대책 발표하고 한 뭐 8주 정도 지나면 약 한 2달 정도 지나면 안정된다고 했는데 안정이 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전 청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전 청약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하반기에서 사전 청약이 본격화되는 내후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분은 장관직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정부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때쯤 돼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조금 제가 심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쉽게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그냥 내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벌써 1년 3개월 동안 상승세가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예.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낮추어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의 정부의 명확한 어떤 대안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청약 제도가 그나마 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켜주고 또 사실은 나중에 충분한 시장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말이 많고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 있어서 지금 토지 수용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많은 전세에 대한 시장의 장밋빛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은 현장에서 당장에 있어서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현실 동떨어진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도봉구 창동에 동아아파트라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전용 면적 그 109제곱미터인데 이게 지금 지난 18일에 전세 가격이 6억 1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은 5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가격이 단순한 전세 매물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서민들의 삶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 장관님이 조금 다니시면서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지금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은 전세값이 몇 개월 후에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때 이제 그렇겠죠.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뭐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약간 이제 하향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다소 이제 무리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결국에 뭐냐면 시장에서 주택 매물이 상당수가 증가해야만이 그것이 전세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예. 상기 신도시 입주가 마치 내년에 입주하는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참 3기 신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시그널은 2028년까지 어떤 공급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는 한 4, 5년 이상의 어떤 기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전세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고 있느냐가 단순하게 시장에 있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느냐, 물론 그런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죠. 예. 상승을 하는 가운데 2019년 초에는 역전세 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서 언론이 역전세 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각시키면서 얘기하고 실제로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00여 채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잠적하고 그러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정부는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바람에 이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주택 매입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에 그 폭등한 그 가격을 놓고 우리가 본다라면 강남 지역의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2억 3,3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평균치가 한 6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따지면 한 50.6% 정도 되는 거죠. 평균치로 따지면 물론 그 중에 일부 아파트들은 뭐 60% 되는 데도 있고 70% 네, 되는 그렇겠죠. 지역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북 지역의 14개구의 어떤 평균 매매가는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4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강북이 54% 정도로, 강남에 비해서 이제 강북이 높은 이유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네네. 이제 강북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올라왔죠. 자, 가격이 이렇게 낮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 대비 한 50% 정도대가 유지가 됐는데 예. 이것이 60%, 65%대까지 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진다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았을 때, 아니면 이것이 상승하는 억제 요인은 무엇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대책들이 이 전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폈을 때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이제 올해까지 판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런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국민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게 된다라면 지금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향 안정세 내지는 이렇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사례를 근거로 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몇 달 기다리면 떨어집니다. 몇 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망을 정책의 이어지죠. 불신을 더 예, 키우는 불신과.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은 지역별 편차는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엔 안정, 또 일부 지역에는 급상승, 네네. 또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갖고서 허구에서 깡통전세라고 보증이 하는. 네. 3천억이 넘는 어떤 이런 것도 초래하기 때문에 예. 단편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그렇죠. 생각을 워낙 합니다. 국지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일부를 전체화시켜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앞서 두 박사님이 창동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네네. 전셋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셋값이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갭 투자에 대한 우려를 또 합니다. 전셋값이 매매값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일부 상당수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를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진 않을까? 그럼 나는 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갭 투자가 부동산에 뭐 아주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도 충분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돼 있고요. 또 젊은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경우에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실제 이제 갭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이라든지 또 전세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든지 이러한 요건들을 이제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6.17 대책을 통해서 지금 한 3개월 전이죠. 6.17 대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있는 쪽에 있어서 사실 3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전세 대출 보증도 지금 제한하고 있는 네. 상황들이고요. 또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투기과열지구에 이제 주택을 샀던 경우에는 즉시 사실은 그 부분들 갭 투자를 했을 때에는 자금을 회수하는 네네, 그런 쪽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그뿐만 아니라 직접 또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도 지금 굉장히 아까 부담이 말씀대로 크죠. 다주택자가 지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다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은 전세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달아오르고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매 시장은 일단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강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5주째 0.01 서울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현재는 갭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매력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막아놨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갭 투자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을 갭 투자라기보다는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전세 자금이나 전세를 안고 사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용도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재 방법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김현미 장관께서는 갭 투자로 인해서 많은 그거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나올 거고 또 법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보유 네. 물량도 나올 그렇죠. 거고 해서 시장 안정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굳이 정부와 맞서서 갭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무마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래도 전세값은 오르는 상황일 거잖아요. 이 일부 지역이라는 데서. 그럼 결국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크고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렵고 이러면은 결국은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 싶거든요. 이게 전세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거든요. 차라리 매매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네네. 구매 능력을 규제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를 해서 막아버리면 단기간에 뭐 안정적인 수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예. 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이란 말이에요. 전세를 막아버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잘해야 이제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데 최근에 예. 임대차 3법도 그렇지만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나오니까 임대인들은 위축이 되면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이게 워낙 구매 능력 규제가 강했기 네네. 때문에 이걸 갭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전세 제도가 무이자 레버리지잖아요. 네네. 무이자 레버리지가 그렇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불안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갭 투자의 근간 존재의 이유는 결국에는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차이, 그 갭의 네.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그 갭 투자의 여력이 커지는 건데 당장은 힘들겠지만 최근에 이제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많이 그렇죠. 상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적인 시세, 호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시세로 인정을 받느냐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게 되면서 이게 올랐던 시세들이 확정적 시세가 되고요. 네네. 지금 올랐던 전세 가격이 고착화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또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가 풀어진다든지 뭐 여러 변화가 가지 있을 상황이 수 있죠. 달라졌을 예. 때 갭 투자의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 보면 MB 정부 시절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2016년까지 우리가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갭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갭이 결국에는 2017년에서 2020년 매매 가격 폭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난이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3, 4년, 5년 정도 더 상승을 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후에 또 매매 시장에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는 당장 그냥 임대인만 규제하고 통계 수치만 안정적인 수치만 원할 것이 아니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몇 년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김영만 소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 예. 사실 뭐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회자되는 얘기 중에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내가 현재 전세는 살고 있지만 인기 지역에 내가 주택을 미리 사놓고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무주택 갭 투자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규제가 무방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 갭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을 정부가 얼만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갭 투자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택 갭 투자자라는 거는 제가 주택이 없는데 내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주택에 한 채를 살지만 내가 여기다 인기 갭 투자를 지역의 한다는 미래 거죠. 주택 가치가 상승할 거를 위해서 지금 전세를 끼고서 주택을 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갭 그럼 투자는. 사실상- 근데 이 갭 투자가 예. 서울 지역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낮아지는 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9억 이상의 주택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어떠한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제한이 되니까. 신용대출이라든지 보험대출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대출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또다시 어떠한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전세 시장, 또 전월세 시장의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전월세 전환율일 겁니다. 4%였던 이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는데 월세 전환마저 이제 집주인들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약을 받으면서 그러면 집주인들이 뭐 매물을 거두거나 이러면서 혹시 또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 압박감을 줘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전세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의 규제나 법령을 통해서 제약을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이 전월세 전환율을 이렇게 낮췄다는 것 자체가 월세로 가능한 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과도기적으로 지금 반전세 부분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세 물량을 그나마 좀 붙잡아 보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전세 매물이 이미 급감하고 있고 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들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전월세 전환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장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작동은 하겠지만 실제 강제력이 있느냐? 지금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월세 전환율. 예,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전환율을 하라고 해가지고 관련되는 법 규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이 부분을 만일 하지 않았을 때, 예.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처벌을 어떤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강제력을 갖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당연히 이제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강제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월세 전환율은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있어서 기준점을 이렇게 변화됐다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전월세 전환율 어쨌든 지금 수치 자체는 낮아지면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가 더 적어지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출발점 시각이 서민 주거 안정,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고 이게 손질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출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냐면 서울 집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다주택자들, 임대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손을 댔단 말이에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서울 집값 잡기와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임대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2+2, 5% 인상 제한 뭐 이런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반응을 해야 되니까 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전세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 저금리 시대에서 당연히 전환이 되는 추세인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정부는 또 급하게 불을 끄느라고 또 전환율을 낮추게 되는데 강제 수강도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약간 불만이 있는 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서민 주거 안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2 당연히 필요하고요. 2년이 너무 짧으니까 늘려주는 거는 좋은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5% 인상 제한이 과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제가 볼 때는 5% 인상 제한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세입자들도 안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도한 인상 제한을 좀 막아달라는 거지. 그렇죠. 2년 더 살면서 5% 인상 제한이면 2년 후에는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나 20%에서 자율적으로 뭐 규제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규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또 전환 속도가 빨라지니까 허겁지겁 또 전환율을 또 낮췄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정책이 따라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왜곡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또 규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튀니까 또 규제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왜곡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잖아요.
2+2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5% 인상 제한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전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충분한 로드맵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준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급하고 아마추어처럼 반응을 하니까 규제, 반응을 하니까 규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네. 오히려 더 부작용이 커지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면밀하고 분석되는 좀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책의 타당성 여부는 좀 논의를 하고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우리가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임차인에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어떤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주고, 줄여주겠다. 그다음에 네. 이제 임대인에게는 꼭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어떤 경고성 효과는 저는 시그널이군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는 건 신규 계약이 시행되지 않고 재계약일 경우에 이제 시행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낮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뭐냐면 임대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전환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보증부 월세로 바꾼다 하더라도 예.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없다라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약하지만 어떤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좀 뭐 본다라면 전월세 전월세 전환율의 어떤 하향 추세는 어떤 임차인 보호에 방점을 둔 정책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세 분이 모두 다 지적을 해주시고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 보면은 의무 거주 요건이라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2년은 본 청약 전까지 2년을 거주를 해야 이 청약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본 청약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 3기 신도시를 도전할 수 있는 지역에 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집을 사서 갈 수는 없으니까, 집을 사러 가는 건데 집을 사서 갈 수는 없으니까 전세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오르고 있습니다. 또 매물이 나오잖아요. 품귀 네, 현상. 네, 네.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나타났는데, 글쎄요. 3기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사실은 공급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비판들에 있어서 하나의 나름대로는 확실한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내놓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에 근접했다는 그런 어떤 가장 강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을 지금 받아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시장에도 상당히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게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본 청약 이전까지만 2년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남 교산지구 대상지라든지 그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가서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여건들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만큼도 해당되는 지역에서 전세 물량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3기 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서 정부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현실성 있게 사람들에게 하나의 완전한 물량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넘어야 될 난관이 많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해당되는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남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해당되는 지역에 공공과 관련되는 주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집값 하락에 어떤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부분, 또 교통 체증의 문제, 환경에 대한 훼손의 문제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3기 신도시 자체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의 한방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지금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은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전체가 다 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는 거로 알고 계세요. 정부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30만, 수도권 30만 공급할 때 30만 가구가 거의 분양 물량으로 알고 물량처럼. 계신데, 제가 볼 때 정부가 당초 한 50%는
임대 물량 또 예, 예. 나머지 50%는 분양 물량으로 했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분양 물량을 늘려간다는 인상을 지금 표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에 있어 분양 물량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공공 분양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5년 최소한 5년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만 사실은 모든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도록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자칫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3기 신도시가 현실성으로 가는 과정에 정부가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지자체라든지 해당되는 지금 오히려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LH를 앞세워서 그냥 밀고 간다라는 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개인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 계획을 굉장히 어그러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추진력을 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그 많은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또 서민들에게 정말 지금은 전세 임대주택보다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네. 괜히 엉뚱한데 힘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집을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청약이잖아요. 그냥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면 거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지금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나 3기 신도시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과연 정부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와 장기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매매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살려고 뭐 불안한 분들이 또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기다리게 되고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 또 전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또 반대 전세가 불안할 소지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어제 만난 분도 과천에 전세집을 구해서 사전 청약을 위해서 과천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전세를 전세 가셨다고 물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또 가보면 새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새 아파트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서울이 아니라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새 아파트 공급 물량들이 나와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자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과거 사례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겼었는데 2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그렇죠. 발표될 때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니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계획 일환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시간이 3년, 5년이 지나서 분양을 하게 되고 입주 시점이 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이게 계속 상승을 해주면 괜찮은데 침체나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미분양이 생기게 되고요. 또 사전 청약 물량, 포기 물량이 생기게 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됐거든요. 물론 그 후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다 클리어가 됐지만 앞으로 3년, 5년 후 3기 신도시가 실제로 물량이 나올 때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세를 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 현상이 생겼을 때 그 30만 호의 공급 물량 부담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굉장히 해소할 큰 것인가.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적절히 준비를 해서 지금 분양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분양 물량을 늘리고 임대 물량을 너무 많이 줄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짜고 분석을 해서 그런 점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좀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일단 공급 수급 부족이라는 어떤 그 큰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상당 될수 부분이 있다. 이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 2019년도에 주택 가격이 약간 하락하면서 3기 신도시 공급에 무용론이 나왔었죠. 3기 신도시 네. 공급하지 말자. 저는 이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3기 신도시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열악해지는 2기 신도시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숙제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내년 한 7월쯤에 이제 사전 청약분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내년 7월까지의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청약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공급이라든지 어떤 이 주택 시장이 가격 안정세라든지 전세 가격이 이제 만약에 안정된다 그랬을 때에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분에 대한 열기도 상당히 시들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택 시장을 판단할 때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보이는 열기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식의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폭등하는 건 금방 올라가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저지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횡보를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이사 갔습니다. 3기 신도시를 인근에 있는 전셋집으로 갔는데 네. 올해 7월에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사가 비싼 가격을 주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 지역에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청약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생각했을 땐 급하게 이주하고 이런 거보다도 호흡을 한 호흡 멈추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전해도 저는 이제 뭐 사전 청약이 매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그렇게 지금 내가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그렇게 늦은 어떤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택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꼭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상가도 부동산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동대문 인근에 있는 이 두산타워 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워낙 이제 매출도 안 나오고 장사 너무 힘드니까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어쨌든 임대료 부담 좀 줄여주고 임차인들의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측면의 취지의 법안인데 과연 이게 실제로 임대료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우려하시나요? 어둡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은 그나마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굉장히 모든 우리 상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임차인들 즉 세입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조금 뭔가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기 위한 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명칭도 보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도 하나의 이 임대료 감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이제 포함시켰다는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저 부분에서는 저런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들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기게 됐다. 거죠. 항목이 구체화됐다. 명분이 구체화됐다. 그 전의 경우에는 이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구체화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 즉 상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건물주나 이런 어떤 임대인의 입장은 완전 도외시하고 있는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게 임대차 시장에서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임차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쪽에서 그 한쪽 편에도 손만 들어주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임대인들의 반발을 많이 불러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좀 협조하면서 양보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의 어떤 영역의 그 특징들을 살려내는 쪽으로 법 개정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항목을 넣고 너 이제부터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부분에 삭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다고 해서 이게 개선될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에 할 때 그 여당 쪽에서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강제력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임대차에 있어서의 그 법적인 어떤 특징을 감안해서 그 강제력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건물주가 나도 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나 결국은 법원의 어떤 재판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되는군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랜 시간 걸릴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세입자가
온전하게 마음 편하게 또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에 있어서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는 큰 효과는 없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뭔가 한 건 했다는 하나의 보여주기식 하나의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만 좀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김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임대료 부담 뭐 임대인도 국민이고 임차인도 국민입니다.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워낙 갑을 하면은 늘 을로 이제 임차인들이 많이 치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임대인은 가진 자, 임차인은 없는 자 이런 갑과 이분법 을 하셔야 관계 되는데. 이분법이 그동안 적용이 되어 왔고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 대기업이나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뭐 노블레스 오블레주에서 좀 양보를 할 수 있겠지만 다수는 임대인도 힘들고요. 임차인도 힘들거든요. 생계형 그래서 임대인들도 있죠. 서로 상생의 관계, 협력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대결 구도를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임대인이 손해보고 임차인의 혜택을 보게 되면 결국 임대인은 또 칼을 벼르면서 또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증가를 시킨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독이 될수 저는 있고.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만들고 법으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임대인들이 양보했을 때 임대인들한테는 뭘 해줄 수 있을까? 정부가 그럴 수는 있잖아요. 임대인들도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대출 이자를 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하면 임대인들도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면서 나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데 지금을 보면 가진 자들, 임대인은 가진 자들이니까 너희가 일방적으로 양보해. 싸워라 하는 식의. 이런 대결 구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좀 당근 정책도 나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떠세요? 뭐 상생이 기본이죠. 상생이 기본이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대안적 투자가 되면서 이제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새로 산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네네. 임차인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업 감소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폐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붕괴가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적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하는 거는 저는 시의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인만 소장님 얘기했듯이 당근과 채찍을 좀 병행할 수 있다라면 더욱 좋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임대인들이 아무리 높은 임대료를 받고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있는 상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땐 결과적으로 속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공실이 때문에 돼버리면 뭐 아무 우리가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상생이 필요한 거고 과거에 이제 이 부분하고 약간 다른 사례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림으로 때. 인해서 상권 자체가 다 무너져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 이것은 꼭 법에 의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임대료를 못 올리고 깎아주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뭐냐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금 상생의 시점이 필요한 그런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마음을 법안이나 이런 것도 그런 필요하겠죠. 마음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건 꼭 법이니까 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렇게 구분해 갖고서 한다라는 그런 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 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니까요. 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성을 가진 정책들이 나오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두성 교수님 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